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교육 쪽에 투자를 더했을 때 과연 교육 쪽의 성과가 높아지는가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좀 쭉 이야기들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뭐 실제로는 그 사람들이 아주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더 투입을 하면 아마 늘을 거다, 이런 믿음들을 가지고 정책들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지금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교육 쪽에 보면 정말로 뭐 좀 많이 그 투입해서 하겠다, 이게 계획이 잡혀 있어요. 교사 수도 상당히 많이 늘리고요. 근데 실제로는 지금 이제 재정이 상당히 안 좋아서, 그러니까 맨 처음에 아마 복지 쪽을 좀 많이 하고 그 다음에 교육 쪽을 많이 할 생각을 했는데 그게 그렇게 쉽게 갈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어찌됐든 뭐 그런 논의가 있었고, 또 하나는 그 그 교육 쪽 중에서도 그 얼리 인터벤션에 대한 이야기들이 꽤 많이 있고,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그거에 대한 증거는 상당히 뚜렷한 걸로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얼리 인터벤션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 초등학교 이전에 정부가 개입해서 뭔가 그 지금 우리나라 말로 하면 무상보육이에요. 무상보육이라고 얘기하는, 물론 그러니까 저는 용어가 그렇게 딱 적절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공적인 시스템으로 보육을 좀 다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거에는 적극 동의하는데, 무상으로 모든 걸 보육하자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의 그게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전에 한번 제가 복지 얘기하면서 북구 얘기했었죠. 북구에서 실제로 무상 보육이 아니라 보육을 정부가 책임지는데 그 이용료 자체는 소득에 따라서 차등으로 부과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인데, 그거를 우리가 무상급식 논쟁 한번 벌어진 이후에는 모든 거에 다 무상으로 붙여서 정책들을 만드는데 그게 꼭 맞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일부에 있어서는 무상 의무가 필요하지만 실제로 이용료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차등 가격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어찌됐든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그 논의는 뭐 차치하고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과연 정부가 보육 쪽에, 유치원 쪽에, 어린이집에 이런 데에 개입하는 게 좋을 것인가 안 좋을 것인가, 이거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전에 교육에 대해서 정부가 개입하는 근거들 이야기를 했었죠. 공공재인가 외부성이 있나, 뭐 그 다음에 자본시장의 효율성, 비효율성, 뭐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불형평성, 뭐 이런 이야기들을 좀 했었는데, 어떤 것 같아요? 어렸을 때 개입하는 게 더 좋을까요? 아니면 대학교 때 저 등록금 무료로 해주는 게 더 좋을까요? 아니면 보육에 무료로 해주는 게 더 좋을까요? 정부 예산 입장에서 굉장히 큰 변화예요. 그러니까 어디다 넣어야 될까? 근데 저는 상당히 어린 쪽에 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근거는 뭘까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근거 중에 외부성이라는 부분이 있다고 그랬죠. 외부성이고, 외부성 부분 중에서도 결국은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사회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화라는 게 외부성이 있다는 이야기까지만 했었는데, 근데 굉장히 사회화라는 것 자체가 외부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내부적인 수익률도 올려요. 그러니까 사회화라는 게 임금하고도 굉장히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 하면 나중에 고소득자 되는 사람들 보면 굉장히 사교성이 좋고 뭐 적응도 잘하고 뭔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사람 누구 만나는 것도 싫어하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이 높은 소득을 창출할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이런 소셜라이제이션이라는 것 자체가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지만 개인에게 사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레이트 오브 리턴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정부가 개입할 근거도 있고 이걸 개입해서 하면 상당히 소득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그 연구는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렸을 때 정부가 좀 개입해서, 그리고 개입하는 경우에 그 편익은 누구한테 많이 갈 거냐 하면 저소득층 자녀에 많이 갈 거예요.
왜냐하면 고소득층의 경우에는 굉장히 자기가 뭐 영어 유치원도 보내고 좋은 데 많이 하고 뭐 이렇게 사교성도 키우려고 많이 하고 그러겠죠. 근데 뭐 어디 가서 무슨 뭐 그게 뭐죠? 롤러브레이드도 같이 가리키고 주말 체육도 같이 시키고 뭐 이렇게 하면서 뭐 열심히 잘 할 텐데 피해를 보는 건 누굴 거냐 하면 저소득층 자녀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따로 뭐 할 게 경제적으로 여유가 안 되니까 그냥 집에서 혼자 있고 집에서 혼자 무슨 컴퓨터 게임하고 집에서 혼자 뭐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뭐 이런 거를 만약에 방지한다면 굉장히 그 레이트 오브 리턴이 굉장히 클 가능성이 있어요. 그게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그러면 그걸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실험을 하려면 어떤 저소득층 자녀한테는 유치원에 와서 뭐 하게 하고 아닌 친구는 그냥 두고 굉장히 비윤리적이죠. 그래서 그 실험을 못 해요. 그렇죠? 근데 미국에서 이런 실험을 했었대요. 아주 전에. 한 50년대, 60년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디냐면 그 입실렌티라는 데서 그런 실험을 했었는데 결국 어떻게 그러고서는 그거를 팔로우업을 했어요. 그래서 뭐 굉장히 어린 아동들, 그러니까 뭐 5세, 4세, 3세 이런 그 아동들을 이제 무작위로 해서 저소득층 자녀인데 그 한 그룹은 이제 와서 한 3시간 정도 이렇게 길게도 안 했어요. 3시간 정도 이렇게 해서 같이 해서 뭐 먹을 것도 먹이고 같이 뭐 선생님이 같이 이렇게 놀아주고 뭐 이런 거를 했고 아닌 그룹은 그냥 두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쭉 팔로우업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 중학교 진학률 중학교에서 뭐 얘네들은 보통 이제 그냥 중학교 고등학교 묶여 있으니까 아무튼 거기서 드랍아웃 하는 것도 좀 얼마인가 보고 그다음에 나중에 대학교 진학률도 보고 그다음에 임금 받는 거 얼만큼인가도 보고 저축 계좌를 가졌나 안 가졌나도 보고 파산한 적이 있나 없나도 조사하고 그다음에 자가주택을 가졌나 안 가졌나 보고 뭐 이런 것들을 쭉 조사를 했는데 아주 큰 차이가 나와요. 그 두 집단 간에. 그리고 실제로 제공한 거는 별거가 없어요. 그냥 와서 줄 서서 같이 먹고 뭐 싸우면 이거 화해시키고 뭐 친구랑 잘 지내고 뭐 이런 그런 스킬을 가르친 거예요. 그게 사회화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거의 리턴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발견을 한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책은 무상 가야죠. 그래서 이런 쪽에는 상당히 제가 생각할 때는 그 경제학적으로 논리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워낙에 수익률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무상보육하자 할 때 무상이란 말은 조금 뭔가 이렇게 오도하는 느낌이 있어 그렇지만 early intervention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기에 개입하는 거, 정부가. 그러니까 어렸을 때 개입하는 거는 상당히 좋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 지금 만 5세에 대해서는 누리과정이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그 유치원하고 어린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부처가 나눠져 있으면, 담당하는 부처가 나눠져 있으면 그게 다 끝에 가서도 다 분절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그 어렸을 때 교육에 대해서 분절돼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그쪽을 담당하는 기관이 교육부인지 아니면 보건복지부인지가 나눠져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유치원은 누구 소속이냐 하면 교육부 소속이고요.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소속이에요. 그러니까 둘이 아주 오랫동안 싸웠어요. 아주 오랫동안 싸워서 뭐 유치원에 지원을 많이 해주면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시청 앞에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꽹가리 두들기고 제가 몇 번 봤어요. 그리고 유치원이 뭐가 잘못되면 또 유치원 원장님들이 모여서 또 꽹가리 두들기고 뭐 우리 둘은 뭐 합쳐질 수는 없어요.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그래서 그걸 합치려고 무지무지 노력을 많이 했고,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는 좀 합쳐졌어요. 그래서 누리과정이라고 그러는 게 교육과정을 통합시켜버린 거예요. 만 5세 거에 교육은 이렇게 시켜야 된다고 유치원하고 어린이집 교육과정을 통합하고 이 교육과정 운영하는 비용을 정부가 돈을 줘요. 그러니까 결국은 돈이 있어야 움직여요. 그래서 돈을 줘서 그래서 어린이집들도 상당히 이게 많이 통합되는 형태로 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3, 4세가 이제 또 문제예요. 이제 또 통합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결국은 부처 간에도 좀 아직도 이해관계가 좀 얽혀 있어요. 근데 어찌됐든 그런 쪽에 어떤 그 정부 재원을 투입하는 거는 그 입실렌티라는 입실렌티 제가 정확하게 스페링이 잘 기억 안 나요. 여기에서 했던 실험이 있고요. 아마 헤크만일 거예요. 그
사람이. 뭐 연구 논문들 쓰고 뭐 이런 부분들인데 제가 보기엔 굉장히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굉장히 그 수익률 자체가 어렸을 때 개입하는 거의 수익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나중에 나이 더 든 다음에 개입하는 것보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교육비 지출을 증가시키면 근로소득이라는 것이 증가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연구에서 해다 보면 대부분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1원 늘었을 때 과연 교육비 1원을 더 어떤 사람한테 투입했을 때 그 사람의 임금이 얼마나 증가하는가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하는데 그렇게 할 때 그렇게 크게는 잘 안 나와요. 그게 마지널 이펙트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량 분석하면 계량 그 각각에서 추정치 그 계수값은 뭐냐 하면 마지널 이펙트예요. 그거가 한 단위 올라갔을 때 종속 변수가 얼마나 올라가는가 그걸 측정하니까 그거는 상당히 작게 나오는데 근데 실제로는 아마 친구들이 이렇게 대학 교육을 받는 이유는 뭐냐 하면 아마 그렇게 이런 더 써서 그런 것보다는 교육 연수가 올라가고 실제로는 연수 자체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졸업하는 거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고졸자냐 대졸자냐 이거에 따라서 상당히 임금 격차가 커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뭐 한 50% 60% 이 정도까지도 나고 그리고 상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 고졸자 대졸자 임금 격차가 상당히 크고 유지되는 국가 중에 하나예요. 좀 이렇게 최근에는 좀 주는 부분들도 있긴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상당히 그게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 교육비 자체의 마지널 이펙트는 작아 보이지만 실제로 교육 연수, 특히 교육 연수를 학교 급별로 졸업하는 걸로 따지면 상당히 큰 효과가 관찰이 돼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이야기 했고요. 그 다음에 연령과 경제적 지위는 실제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이렇게 조기 개입하는 거. 어린 친구들 그리고 저소득층의 경우에 교육비 한 단위 지출을 늘렸을 때의 효과가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개입이요. 크다는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겠죠. 혹시 질문이나 이야기하실 거? 그러니까 우리 뭐 이런 정도 간단히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7장 3절에 있는 부분들은 미국에서 하고 있는 공교육 개혁들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그냥 간단하게만 좀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 봅시다. 그래서 세 가지 정도가 들어와 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약간 요거하고 유사한 개혁들이 조금씩은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그 공립학교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자율성을 더 주는 방식으로 뭘 하냐 하면 협약학교, 차터스쿨이라고 해서 뭘 하는 거냐 하면 그 주정부하고 그 학교가 계약을 맺는 거예요. 계약을 맺어서 우리가 이런 성과를 보이겠습니다. 뭐 이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협약을 하고 대신에 주정부 쪽에서 뭘 하냐 하면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뭐 자율성을 주면서 동시에 이렇게 하는 부분들 해서 했는데 뭐 이런 부분들이 그래도 그리고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우리가 뭐 딱 정확하게 미국의 어떤 개혁이나 이런 것들을 보는 것보다 실제로 이런 것들이 어떤 효과를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는 건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뭐가 있냐면 자립형 사립, 자율형 공립, 자율형 뭐 사립, 뭐 이런 새로운 형태의 학교 유형들이 들어올 수 있죠. 뭐 국제중학교, 국제고등학교, 뭐 영재고, 뭐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데 과연 그런 새로운 유형의 학교가 들어왔을 때 어떤 교육 시장에 우리 경제학 과목이니까 그냥 시장이라는 말 씁시다. 제가 교육 시장 뭐 이렇게 얘기하면 교육학자들이랑 얘기할 때 굉장히 싫어해요. 뭐 교육 시장 뭐 이렇게 하고 뭐 대졸자 시장 이러면 뭔가 이게 사람 뭔가 선생님 뭐 이런 거를 뭔가 굉장히 비하하는 거로 받아들이시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근데 어찌됐든 이게 교육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까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협약학교가 있으면 그 협약학교가 아닌 다른 공립학교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관심 있는 건 뭐냐 하면 협약학교에다가 뭔가 자율성 주고 돈도 주고 뭔가 하라고 그러면
얘네들이 변화할 가능성은 굉장히 커요. 그리고 물론 얘네들이 변화할 가능성도 실제로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누가 뭐 사기쳐가지고 그냥 정부돈 받아가지고 빼돌리고 자기는 하는 신용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뭐 어찌됐든 얘네의 성과가 올라가는가 이거를 보는 것도 중요해요. 그와 동시에 만약에 우리가 교육 정책을 할 때에는 뭐냐 하면 일부 특정 계층이나 소수를 위한 교육 정책이 아니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러면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어땠냐면 과연 요걸 요렇게 열어줬을 때 과연 다른 쪽에 무슨 일이 있는가에 대해서도 굉장히 큰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지만 올바른 정책을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자율형 공립고 자율형 무슨 학교 이렇게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반발하는 것 중에 큰 논리가 뭐냐 하면 거기 못 들어간 공립은 뭐 포기하는 거냐 뭐 이런 논리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쪽에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게 실제로는 이 정책에 대해서 논쟁거리예요. 어떨 것 같아요? 협약학교를 해서 거기에 지원을 했다. 거기에 자율성을 줬다. 그러면 다른 학교한테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효과가 어떤 게 있을까 생각을 해봅시다. 효과가 뭐가 있을까요? 정답 없는 거예요. 그냥 생각해 보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제 옆에 있던 학교가 지금 한양 고등학교인가? 그것도 자율형 공립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그렇게 바뀌어서 있는데 나는 헌영 고등학교에서 옆에 보니까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이 학교가 느끼는 뭔가 변화가 뭐가 있을까요? 뭐 있어요? 일단은 뭔가 경쟁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그렇게 경쟁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그 자원 자체가 줄어들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하면 교육부가 가진 전체 돈은 일정한데 어디에 좀 지원을 더 많이 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다른 학교는 지원이 주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논쟁이 있을 수 있고요. 경쟁 압력은 더 높아질 거고. 그리고 학생 자원은 아마 떨어질 수도 있고요. 좋은 학교로 학생들이 빠져나가면. 그리고 경쟁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뭔가 학교 운영, 교사 이런 쪽이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첫 번째 거는 좋은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이게 이런 자원의 경우에는 실제로는 다를 수도 있어요. 다를 수도 있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뭐냐면 자율형 사립고 이렇게 가게 되면 실제로는 정부가 돈을 덜 주는 걸로 하죠. 그리고 거기서 절약된 거를 다른 공립고등학교에 더 주겠다 이런 식의 정책들을 하는 경우도 꽤 많아요. 그러니까 일정한 파이에서 이쪽에 더 많이 주는 건 아니고 그냥 자율성만 더 주는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요거는 학생들이 아마 좀 선택을 덜 받게 되면 이쪽으로 갈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뭔가 어떤 의미에서는 이론적으로는 어떤 방향으로 갈지가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 그러면 실증 분석을 하겠죠. 그러면 실증 분석을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전에 계량 기법 배운 것 중에 뭐 쓸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한 효과를 찾으려면 이중차관법 쓰겠죠. 그러니까 이중차관법을 쓰는데 어떻게 할 거냐 하면 이쪽에 협약학교가 있고 다른 공립학교가 있으면 지금 그리고 실제로 어떤 그런 것도 있냐면 공립 중에 어떤 경쟁 관계에 있는 공립 그 다음에 공립 중에서 경쟁 관계가 없는 공립 이렇게 한 경우도 있어요. 어떤 논문들을 보면. 그러면 어찌됐든 이게 협약학교가 있는데 그전에는 이전 기간이 있고 이후 기간이 있고 협약학교가 들어오는 거.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서 각각 요 효과들을 한 다음에 차감하고 그거에 대해서 또 한 번 차감해서 과연
얘네들이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이런 것들을 찾는 것들을 연구를 하죠. 그리고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그 소개되어 있는 논문은 실제로는 요 아래 두 개를 좀 비교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거에 대한 비교를 한 연구가 학습위가 한 연구가 있는데, 공립학교 중에 협약학교하고 경쟁하는 같은 학군에 있는 내 학군 내에 뭐 그 협약학교가 등장한 경우, 그런 경우에는 여기에 속할 거고, 그 자기네 그 저 교육하는 그 구에는 협약학교가 전혀 안 생긴대. 그러면 얘네는 전혀 아닌 되겠죠. 그러면 그래 놓고 요것들을 비교를 했을 때 실제로 학습위가 찾은 건 뭐냐면 얘네들이 오히려 좋아졌다는 걸 찾았어요. 얘네들이 오히려 더 성과가 좋아졌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밑에 있는 요거보다 실제로는 이 효과가 더 컸었던 걸로 이렇게 보고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런 것들이 그 경쟁 압력이라는 게 뭐 작동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학교의 유형을 다양화하는 실험들을 우리나라에서도 조금씩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성공하고 어떤 경우에는 성공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아마 조금 더 자세한 내용들과 뭐 이런 것들이 그게 의미가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또 하나는 바우처라는 거를 사용을 해요. 바우처라는 제도는 뭐냐 하면 어떤 것을 구입할 수 있는 구입 권한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바우처라는 것 자체를. 그래서 바우처를 정부가 저소득층 어떤 자녀가 있는 집에 바우처를 줘요. 그러니까 전에는 어땠냐면 저소득층 그 자녀는 거기에 해당되는 공립학교에만 갈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립학교는 돈을 내야 가니까. 그러니까 사립학교는 갈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정책을 한 거냐 하면 그 저소득층 자녀에게 사립학교든 어디든 갈 수 있는 권한을 이렇게 바우처라는 걸 준 거죠. 그러면 그 바우처를 받으면 그 학생이 사립학교로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고 갈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바우처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 바우처 제도를 정확하게 하고 있는 거가 유치원을 보낼 때 뭐 이렇게 그 비용을 정부가 빼준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실제로는 바우처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제가 정확하게 금액이나 이거는 모르겠어요. 근데 뭐 그런 것들이 그런 바우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냐 하면 거의 모든 학교에 대해서 학생이 등록금을 사용할 수 있는 보조금의 어떤 그 권한을 각 가정에 주게 되면 그 바우처는 교육시장에서 상당히 경쟁을 창출할 수 있죠. 왜냐하면 전에는 이 학생은 반드시 우리 학교로 와야 되는데 이제는 어떨 수 있냐면 저 옆에 있는 사립학교에 갈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좋은 교육 프로그램을 하지 않는다면 학생을 뺏길 거라고 생각을 하면 그러면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바우처라는 것이 뭘 하냐 하면 경쟁이라는 것을 창출하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게 장점은 경쟁을 올리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이 바우처하고 다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바우처를 안 한다면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정부가 바우처로다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지금 100억을 쓰고 있다. 그러면 그 100억을 바우처에 안 쓴다면 어디다 쓸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공립학교에 넣어도 되죠. 그러니까 공립학교에 넣어서 그냥 이렇게 해서 하는 거하고, 과연 그 같은 돈을 빼가지고 학생에게 주는 거하고, 그거를 비교하면 과연 뭐가 어떻게 될까? 뭐 이거를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지금 바우처는 경쟁을 올리는데 이게 뭐냐 하면 수요자 선택권을 강화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경제학자들은 좋아해요, 실제로. 저도 뭐 무슨 제도 하면 바우처로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죠. 지금 우리나라 국가장학금 있죠. 국가장학금도 어떤 의미에서는
바우처 형태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학생한테 지원하는 거예요. 그 장학금을 정부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내년 예산이 뭐 3조 얼마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작은 금액이 아니에요. 전혀. 국가장학금 지금 들어가는 돈이 엄청나게 큰 돈을 넣는데 그거를 다르게 쓸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그냥 사립학교 입장에서는 그냥 경상비로 뭐 1,000억씩만 나눠주세요.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 뭐, 와, 정말 제가 지금 학교 그 살림하는데 해보니까 자, 정말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랬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정부가 어떻게 한 거냐면 실제로는 수요자한테 준 거예요. 장학금으로 준 거죠. 그래서 학생들에게 주고 그냥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이런 식의 정책들을 하는 부분이 있고 지금 예로다가 지금 국가장학금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지역 아동센터라는 거 이야기를 조금 해봅시다. 친구들 혹시 지역 아동센터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제 한 3,000 몇백 개로 늘었어요. 그리고 이게 뭐냐면 저소득층 자녀들을 원래는 의도했던 부분인데 그래서 방과 후에 가서 저녁 식사도 조금 할 수 있고 공부할 공간이 있고 좀 쉴 공간도 있고 이런 데를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를 이렇게 하고서는 학생들이 와서 아마 아주 실비로 저기를 받을 수는 있게 돼 있는데 안 받는데도 꽤 많은 걸로 알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해놓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약간의 복지 개념과 교육 개념이 섞여 있는 그리고 이게 정부가 하는 센터가 아니고 민간 기구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그냥 단지 등록해가지고 있으면 되고 그걸 등록을 하면 어떻게 하냐 하면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보조금을 줘요. 근데 보조금을 주는 형태는 지역아동센터에 보조금을 줄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 방법은 수요자한테 주는 학생, 저소득층 자녀가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줄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센터에 돈을 줄 수 있죠. 근데 지금 현재 돈을 주는 방식은 센터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4, 5년 전에 한번 이쪽을 한번 전체를 한번 이렇게 정책 연구하는 것 때문에 들어가서 본 적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경제학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바우처로 바꾸면 좋을 것 같다고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반발이 커요. 어디서 반발이 크냐면 지역아동센터 거기서 반발이 굉장히 커요. 왜냐하면 그렇게 바꿔버리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저소득층 자녀가 있으면 그 친구가 뭐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한 지역에도 2개 있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쪽으로 갈지 저쪽으로 갈지 선택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러면 내가 잘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뭐냐면 수입이 불안정해져요. 지역아동센터 입장에서 보면 전에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한 달에 몇백만 원 하고 학생 수에 해서 딱 학생 수에 완전 비례는 아니에요. 정부가 지금 지원하고 있는 게 학생 수가 몇 명 이상에서 몇 명이면 얼마, 몇 명에서 몇 명이면 얼마, 그리고 기본 경비 이렇게 해서 지금 지역아동센터를 지원하는데 그거 하면 굉장히 안정적인 수입이죠. 근데 이걸 학생 바우처로 바꿔버리면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반발해요. 그래서 아직도 못 바꿨어요. 그래서 저는 바꾸고 싶은데. 그러니까 지금 다른 어떤 복지제도들은 바우처 형태로 실제로 많이 갔어요. 많이 바우처 형태로 가서 고난들이 가서 그러니까 실제로 유치원 이런 것들도 바우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 학생 수에 따라서 주기 때문에 그 대상자 수에 따라서 주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가 있는데 안 가 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근데 다시 돌아와서 미국의 이런 저소득층 자녀에게 다른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바우처라는 것들이 실제로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잘 모를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돼 있고요. 그리고 학생들 중에 실제로 이렇게 공립학교를 유지하고 거기에서 이렇게 교육을 받고 이러는 거에 정부가 돈을 주는 거에 가장 큰 근거는 외부성, 사회화라고 생각을 하면 근데 이 학생들이 딴 데 선택하냐 여기에 머물러 있느냐 의사결정할 때는 사적 편익을 굉장히 고려해서
결정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학교 갔더니 맨날 도덕, 윤리, 뭐 줄 서서 있고 뭐 청소하고 뭐 이런 것만 시키는 학교가 있고, 저쪽 편에는 뭐 이렇게 해서 뭐 여러 가지 뭐 영어도 가르쳐주고 뭐도 가르쳐주고 굉장히 나한테 도움이 될 것 같은, 아니면 부모가 봤을 때 자녀한테 도움이 될 것 같으면 이쪽으로 옮길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뭐가 일 수 있냐면 교육이 창출하는 양의 외우성을 오히려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바우처를 주면 그런 식으로 그런 쪽으로 사람들이 사적인 선택에 의해서는 옮겨가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렇게 바우처를 줬을 때 실제로는 이동하는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만 이동할 가능성이 크냐 하면 부모가 그래도 신경 쓰는 친구들. 그러니까 아마 성적이 좀 높을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바우처를 줬을 때 선택 못 받은 학교들은 결국은 뭔가 잊어버린 학교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열악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우려들이 있다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뭐 이게 꼭 좋은 건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기도 해요. 근데 어찌됐든 그 정책으로 의도하는 것들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지역아동센터 그때 들여다보면서 저는 이 취지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가서 마음 편안하게 있을 곳이 만약에 없다면 그 친구가 와서 다른 친구들하고 있고 편하게 공부도 하고, 누가 또 와서 공부 뭐 숙제하는 것 중에 모르면 가르쳐도 주고 밥도 좀 같이 먹고 자기가 뭐 원하는 뭔가 이렇게 책도 좀 있고 뭐 이런 데가 있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라는 게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를 굉장히 이론적으로 딱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들여다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실제로 지역아동센터에 저소득 자녀가 한 20%밖에 안 돼요. 그리고 지역아동센터가 어디에 많이 생겨 있냐면 교회나 어떤 그 종교단체에 생겨 있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리고 그게 굉장히 뭘로 사용되냐면 그냥 그 교회 다니는 분의 자녀들이 와서 그냥 같이 이렇게 생활하고 그러는데, 근데 저소득층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용료도 많이 받고 뭐 이렇게 해야지 정부가 저기에다가 왜 이렇게 큰 돈을 넣나?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리고 만약에 이게 정말로 타겟팅이 잘 되려고 하면 바우처의 장점은 뭐냐면 경상비로 어떤 기관에 지원하는 거에 대비해서 바우처로 해서 개인에게 지원하는 거의 장점은 우리가 원하는 대상들한테 혜택을 집중시킬 수 있어요. 근데 경상비로 기관에다 지원하면 이게 좀 흐트러져요. 그리고 흐트러진다는 이야기는 돈이 많이 든다는 뜻이에요. 돈이 굉장히 많이. 근데 어차피 재원이라는 게 한정돼 있으니까, 그러면 이걸 효율화하려면 바우처 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면 최소한 실제로 이게 지원을 해주더라도 우리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저소득층 자녀가 많은 지역아동센터에 돈이 더 많이 가게 배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들을 뭐 주장을 했는데 그렇게 잘 쉽게 안 돼요. 국회의원 중에 강명순 의원인가, 그분이 지역아동센터의 대모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쪽 늘리는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그래서 뭐 그런 얘기들은 이해는 하시는데 그렇게 쉽게 바꾸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좀 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변화들이 있는 부분들이 있다, 바우처라는 부분. 그다음에 미국에서 하고 있는 또 하나,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세 가지 굉장히 중요한 변화인데, 보면 이 세 가지 변화들이 굉장히 경제학적 접근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선택과 경쟁이라든가, 그래서 뭔가 또 자율성을 준다든가, 그러니까 뭐 지금 차터 스쿨은 굉장히 자율성을 주면서 동시에 학생들한테 이걸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부분들, 바우처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거. 그다음에 지금 이 학교 성적 책무성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영어 표현이 뭐냐면 NCLB예요. NCLB가 뭐냐면 No Child Left Behind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아동도 뒤에 남겨놓지 않겠다, 다 같이 가겠다, 이런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No Child Left Behind라고 그래서 이건 뭘 하는 거냐면 학교 단위로다가 뭔가 책무성을 부여를 하는데, 뭘 가지고 하냐면 학생 성적 가지고 해요. 그래서 학생들이 시험을 봐서 그 성적이 3년 연속으로 평균 성적이 떨어지면 그 학교 문 닫아요.
굉장히 강력해요. NCLB가. 그러니까 그리고 선생님들 선생님들한테 어떻게 하냐면 하다못해 임금에도 연결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 해당 학생의 뭐 지도하는 학생의 뭐 성적이 올라가면 뭐 임금을 또 얼마나 주고 뭐 근데 제가 보기엔 조금 너무 나간 것 같다는 느낌도 들어요. 그러니까 너무 강하게 연결돼 있는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그러니까 이게 2001년 미국에서 2001년에 했으니까 상당히 그 동안에 좀 이게 축적도 되고 뭐 여러 가지 연구도 있고 뭐 이런데 우리나라에서도 어느 정도 그 이명박 정부 때는 약간 이거를 좀 받아들인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우리가 보면 그 성취도 평가 아니면 나쁘게 얘기하면 일제고사 뭐 이런 부분들도 이거하고 약간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근데 너무 강하게 뭐 평균 성적이 올라갔네 내려갔네 이거보다는 한국에서 받아들일 때 그건 좀 너무 심한 것 같고 그러니까 뭘 했냐 하면 그 학력에 있어서 그 미달되는 비율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이런 것들을 좀 보겠다.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뭐 지원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하겠다 이렇게 했고 제 생각에는 뭐 저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취도 평가하고 실제로 그 학력 그 성취도 미달된 학생 비율은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그 이후에 한 3, 4년 동안에 보면. 근데 그 부분도 조금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는 조금 약화시켰죠. 그래서 초등학교에서의 성취도 평가는 없앴고 중학교, 고등학교는 유지하고 뭐 이런 식의 지금 정책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놨는데 어찌됐든 이 No Child Left Behind 이거가 굉장히 강하게 학생의 성과가 학교의 존폐, 선생님들의 인센티브하고 강하게 연결을 하다 보니까 부작용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그 성취도 평가하고서는 부작용들이 있었죠. 어느 학교에서 이거 조작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런 거. 미국도 마찬가지. 이거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조작들이 있었다고 이렇게 보고가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저희들 그 나와 있는 거 보면 뭐 하냐면 그 학교에서 시험 기간이 가까이 오면 성적이 낮은 친구들은 그 뭐 정학도 시키고 그 다음에 저 특수반으로 옮기기도 하고 예? 그리고 하다못해 선생님이 학생 답안지도 바꾸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뭐 그런 부작용들이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뭐 너무 강하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저는 학교에서 해야 될 게 어떤 학업 미달자가 나오는 친구들 아니면 학교에 부적응하는 친구들 이런 쪽에 좀 더 많은 자원 투입하고 선생님들 신경 쓰고 교장 선생님 신경 쓰고 뭐 이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는 일단은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거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뭐 다르죠. 그래서 지금 마지막에 슬라이드 두 개는 제가 조금은 바꿔놓긴 했는데 기본적으로 그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명박 정부 때랑 박근혜 정부 때 지금 되고 있는 것들 이야기들을 좀 이야기되고 있는 것들을 좀 나열을 해놨어요. 그래서 저 고등학교 선택권을 그 확대를 좀 하다가 지금 좀 약간 제한하는 형태로 많이 가 있는 형태고요. 그래서 그리고 친구들도 대부분 선지원 후추첨제 했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갈 때 일단은 자기가 가고 싶은 학교 이렇게 세 군데 먼저 하고 그렇게 했죠. 그렇게 안 한 친구. 그렇게 안 했고 그 이후에 아마 서울이 좀 늦게 도입됐을 거예요. 지방이 먼저 그거 선지원 후추첨제를 먼저 했었고 서울이 좀 나중에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교육복지 해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지역아동센터 부분은 누가 하는 거냐면 보건복지부예요. 근데 교육부에서 하는 것도 있죠. 교육부에서 하는 건 뭐냐 하면 방과후 돌봄이라는 거 있어요. 방과후 돌봄. 지금 그리고 그걸 좀 더 확대해서 종일 돌봄 학교라는 거 최근에 또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종일 돌봄은 뭐냐면 학교에서 그냥 학생 그 정규 수업 끝난 다음에 학교에서 돌봐주는 거죠. 방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정책들을 많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최근에는 그 이렇게 그 집중력이 그 뭐라 그러죠?
AD, AD 뭐죠? 지금 못 알아듣겠네. 아무튼 간에 그런 검사도 하고 저소득층 뭐 이런 부분들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학교랑 연계돼서 해야 되는데 제가 아까 그 유치원하고 어린이집 이렇게 분절돼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 있었다는 이야기 했는데 실제로 초등학생들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도 좀 분절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학교에서 하고 있는 복지 프로그램들. 그러니까 방과 후 학교도 약간의 복지적인 성격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방과 후 학교에 수강료를 내고 이렇게 방과 후 학교를 하지만 저소득층 자녀의 경우에는 1년에 일정 액수의 자유수강권을 줘요. 방과 후 학교. 그러니까 방과 후 학교에 그러니까 자기 집에서 돈을 내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자유수강권이 있어서 그거를 이용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그런 약간의 복지라고 볼 수도 있고 그거 말고도 종일 돌봄이라고 그러는 것들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그게 교육부에서 하는 거고 또 밖에서 하는 거가 뭐냐면 아까 얘기한 대표적인 게 지역아동센터예요. 그리고 친구들 혹시 들었는지 모르지만 드림스타트 사업이라는 거 혹시 들어봤어요? 드림스타트 사업이라는 것도 있고 드림스타트 사업은 실제로는 지자체에서 좀 많이 원래 했던 거예요. 지자체에서 하면서 그 학생들의 사례 관리를 해가지고 학생이 뭔가 하고 싶은 것들 도와주고 뭐 이렇게 뭐 멘토 해주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드림스타트 사업인데 결국은 뭐냐 하면 중앙정부의 교육부, 보건복지부 전에는 또 더 섞여 있었던 게 뭐냐 하면 여성가족부가 전에는 청소년 쪽도 꽤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무슨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라는 프로그램도 있었고, 그리고 또 지자체에서 또 하고 있는 여러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이것들이 약간은 이게 중첩돼 있고 어떤 경우에는 서로 이렇게 약간 충돌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해요.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하고 그 방과 후 돌봄하고가 실제로는 약간 좀 서로 상충된대요. 그래서 학교에서 방과 후 돌봄 해주려고 그랬더니 저는 지역아동센터 가는데요. 뭐 이렇게 하고 아니면 지역아동센터 입장에서는 잘 오던 친구가 갑자기 안 오고 저기가 있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은 정부가 사업을 할 때 뭔가 이렇게 분절되지 말아야 되는데 그게 부처 간의 벽이 있어요. 그리고 부처 간의 벽이 있을 뿐만 아니라 부처 내에 과별로도 벽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자기네 하는 거를 딴 데서 뭐 이렇게 들어오는 거 싫어하고 전에 우리 니스카넨 얘기했었죠. 관료는 자기의 권한, 뭐 인력, 조직 늘리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서 그게 실제로는 과 단위로도 있어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의 경우에는 다른 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이쪽에서도 하고 있는 것들도 있고 그렇다고 그래요. 너무 복지 사업들이 많아서 그런 것들을 좀 전체를 다 보고 종합적으로 보는 것들을 해야 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뭔가 위원회 조직 가지고 전체 여러 가지 사회복지 관련된 것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같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부처의 벽을 허물고 그래서 그런 조직들을 조금씩 만들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의 경우 박근혜 정부에서는 사회보장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국무총리가 각 부처 장관들 부르고 외부 전문가들 불러서 이런 사업들을 어떻게 뭐 총괄 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나 없나 이런 것들을 체크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복지 사업 중에는 그 고용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하고 겹치는 것도 꽤 많아요. 왜냐하면 특히 고용을 통한 복지를 하겠다라고 많이 방향을 잡은 상태에서는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있던 거하고 겹쳐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조정을 해야 되죠. 교육 쪽에 복지 있고 보건복지부에 복지 있고 그러니까 그것도 합쳐야 되고 그래서 실제로는 이게 상당히 좀 문제예요. 그리고 어떤 나라의 경우에는 이걸 합쳐버린 나라도 있어요. 그냥 교육하고 보건복지 쪽을 근데 아예 합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업무가 다 다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위에 중앙정부의 거는 그대로 두고 지방정부의 맨 끝에 내려가서는 교육하고 보건복지부를 합쳐놓은 나라가 있어요. 근데 제 생각엔 그게 굉장히 좋은 제도 같아요. 그래야 얘가 뭘 하고 있는지 서로는 알고 있을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마이스터고는 아마 그래도 성공적인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 대학 진학률 떨어지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뭐 입학사정관 제도가 MB 때 많이 들어왔다가 지금은 좀 조정하는 단계로 들어와 있고 성취도 평가도 많이 들어왔다가 조금 조정하는 단계가 돼 있고 지방교육교부금은 우리가 내국세의 20.27%로 정해져 있는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경제가 성장하면 지방교육 교부금은 늘어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몸집이 커지면 당연히 그거에 그냥 일정 비율로 정해져 있으니까 몸집이 커지죠. 그러면 교육 쪽에 쓸 돈은 어떻다는 거예요, 그러면. 쓸 돈은 아무튼간 그거가 있는데 주는 돈은 경제가 성장하면 점점 커져요. 그러면 경제가 성장하면서 학생 수가 점점 늘면 뭐 얼추 맞춰가지고 하고 뭐 모자라는 건 좀 하고 그러면 될 텐데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학생 수가 줄어요. 학생 수는 주니까 실제로 만약에 교육 여건을 크게 개선하지 않는다면 교육비는 줄어들어도 되는데 들어오는 재원은 어떻게 돼 있어요? 점점 늘어나죠. 이게 한 해 한 2, 3조씩, 3, 4조씩 는대요. 우리 그냥 이걸 보면.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의 경우에 뭐냐 하면 분야별로 재정 지출들 이렇게 쭉 하면 딴 데는 뭐 한 4% 느는데 교육은 한 6%, 7% 늘어요. 이유가 뭐냐 하면 지방교육 교부금 때문에 그래요. 이걸로 그냥 태그가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이걸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수입은 계속 늘고 쓰는 데는 좀 그렇게 안 늘면. 원론적으로 하면 뭐 해야 되냐 하면 아주 원론적으로는 재정하는 사람 입장에서 원론적으로 보면 이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게 좋아요. 지방교육 교부금 폐지하자 그러면 저는 이제 맞아요. 어디 나가서 그 얘기하면 교육하는 사람들은 와 정말 이제 드디어 이제 경제학자들이 마각을 드러내고 뭐 교육에 뭐 이렇게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실제로는 지방교육 교부금이라는 제도를 가진 나라가 제가 아는 범위에서 없어요. 우리나라만 있어요. 그리고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나라 초중등 교육의 발전에 큰 역할을 했어요. 굉장히 큰 역할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58년인가부터 우리나라 58년인가부터 있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무지 오래된 제도예요. 저 전쟁 끝나고 뭐 조금 정신 차리고 나서 만들어가지고 초중등 그때 이제 초등학교 의무교육 만든다 그래가지고 만들면서 그때 재원 어떻게 마련할 거냐 그러니까 그냥 우리 일정한 수입이 있으니까 거기에 무조건 폐교해서 다 이만큼은 넣자 이렇게 해서 법제화시켜서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으니까 얼마예요? 한 50년 반세기가 넘은 제도인데 이거 어떤 놈이 와가지고 없애자고 그러니까 굉장히 싫어하겠죠. 근데 그러면 그 유를 좀 낮추자. 20.27인데 이걸 조금 뭐 낮추자 그래도 굉장히 반발이 심해요. 그래서 결국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뭐냐 하면 재원은 늘고 쓰는 데는 주니까 어떻게 하고 있냐면 쓰는 데를 다른 항목을 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까지만 원래 했었는데 이걸 어디까지 늘린 거냐 하면 누리과정으로 늘린 거예요. 누리과정의 돈이 어디서 나오냐 하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지방교육 교부금에서 돈이 일정 정도 좀 남기 때문에 거기 그거를 5세에 넣고 그리고 내년 후년에도 얘가 계속 더 많이 남을 거기 때문에 그걸 3세, 4세에 넣자는 거예요. 지금 정부 계획은. 그래서 이게 원래 수입이 너무 많고 지출이 좀 작으면은 실제로는 요쪽에 가는 거를 줄이고 굉장히 하고 싶어 하는 복지를 해라. 네? 그게 더 맞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거를 못 하는 거예요. 경직성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런 식으로 지금 제도가 변경되고 있고, 아마 저는 이제 이거 관련해서 이야기할 때, 그 얘기도 해요.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나 여러 가지 그 복지적인 프로그램들, 학교에 다니고 있는 친구들에 대한 복지에 대한 프로그램은 교육부에서 가져오는 게 오히려 낫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에듀케이션하고 케어가 실제로 같이 가야 돼요.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서는 에듀케이션하고 케어가 같이 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두 개를 분리해서 다른 데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 뭐 이걸 아예 결합해서 이거를 지방교육 교부금 내로 그 학령 인구 그러니까 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다니는 친구들에 대한 복지 프로그램도 같이 하는 게 좋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뭐 저희는 말은 쉽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뭐 여러 가지 실제 복지와 관련된 뭐 공무원이나 무슨 조직이나 이런 데서는 또 되게 반발해요. 뭐 지역아동센터가 왜 갑자기 나는 왜 교육부 소속으로 바뀌냐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찌됐든 좀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공약으로 들어왔던 게 이제 고교 무상교육 이 부분이 있죠.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미 좀 얘기를 했었으니까 그래서 이 정도 이야기를 합시다. 그 다음에 고등교육과 관련된 이야기들 조금 정리하고 우리 8장을 좀 해야 되는데 제가 뭐 하다 보면 이거 굉장히 길게 할 가능성이 있어서 조금 짧게만 하고 지나가 봅시다. 그래서 고등교육 쪽 정책은 제가 실제로는
제가 2000년 7월에 귀국을 했는데 그때 이후에 상당히 오랫동안 그러니까 한 2, 3년 동안 고등교육 쪽 정책은 제가 많이 관여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책 연구도 하고 실제로 어떤 작업하는 것들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했어서 만약에 얘기 시작을 길게 잘못하면 굉장히 길게 할 가능성이 있어요. 친구들 그 정보공시 제도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 뭐 보면 그 웹사이트가 아마 universityinfo.go.kr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우리 저 대학 알림이라는 데 들어가면 뭐 거기에서 학교별로다가 뭐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얼마고 교수들 논문 업적이 국내 학술지가 어떻고 국제 학술지가 어떻고 그 다음에 저 등록금 환원율이 얼만큼이고 뭐 이런 것들 데이터들을 각 학교별로 비교해 볼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다못해 뭐도 있냐 하면 뭐 학교별로 다 주요 지표 8개에 대해서 얼만큼 잘하고 있는가 별도 달아놨어요. 그래서 뭐 상위 10%에 들어가면 별 5개, 뭐 그 다음에 뭐 상위 한 30%에 들어가면 별 4개, 뭐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해서 딱 해가지고 일목요연하게 그리고 그 이렇게 저 대학의 경쟁력들을 알 수 있도록 해놓은 것들이 정보공시 이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그게 영어 사이트도 있고요. 아마 중국어로도 있을 거예요. 중국어로 우리나라 저 대학 알림이가 중국어로도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보면 그 학교의 기본적인 정보들이 다 들어와 있고요. 이게 2008년도에 입법돼 가지고 그것들 이렇게 쭉 만들어 왔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요 정보라는 것 자체는 공공재인 것 같아요. 공공재인 것, 왜냐하면 공공재는 뭐라 그랬죠? 비경합성, 배제 불가능성 생각하면 어떤 학교가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얼마다라는 정보를 누구한테 알려주고 그 옆 사람한테 알려줬을 때 원래 있던 사람한테 뭔가 편익을 떨구는 거 모르겠어요. 막 이렇게 거꾸로 작용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게 뭐 학교 선택할 때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좀 그럴 수는 있겠지만 직접적으로는 그렇게 편익이 주는 건 아니죠. 그 다음에 배제하는 거가 실제로는 쉽지 않아요. 일단 정보가 한번 있으면 그거 누가 이렇게 복사해서 놓을 수도 있고 아니면 웹사이트에 있으면 그냥 저 네이버에서 저 검색하면 찾을 수 있고 뭐 이러니까 어떨 가능성이 있냐면 이 정보라는 것 자체는 상당히 공공재적 성격이 있어요. 그리고 공공재적 성격이 있다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과소 공급될 가능성이 있죠. 시장에 그냥 맡겨놓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에 대한 정보가 제대로 생성돼 가지고 유통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러면 어때야 되냐 하면 정보를 정부가 개입해서 만들어내는 게 좋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주장이 결국은 받아들여진 거예요. 그래서 국회의원들 설득하고 뭐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정보공시제도라는 걸 만든 거죠. 다른 나라의 정보공시제도가 없어요. 우리가 만든 거예요. 이거는 그냥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이건 그러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많이 관여했어요. 처음 만들 때부터 지금까지도 관여를 많이 하고 제가 무슨 그 정보공시 관련해서 정부위원회가 있는데 제가 위원장도 꽤 오래 했어요. 그러니까 뭐를 지표에 넣을까, 뭐 이걸 어떻게 할까, 뭐 있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이 정보라는 게 굉장히 신뢰성이 있고 객관성이 있고 그 다음에 굉장히 유통이 굉장히 잘 돼야 그래야 이제 의미가 있는 거죠. 신뢰성이. 그러니까 그걸 하려면 실제로는 굉장히 괴롭혀야 돼요, 대학들은. 그러니까 정확하게 지침 주고 이게 맞나 틀리나도 보고 틀리면 뭔가 페널티도 주고 뭐 이래야 되는 시스템이고 그게 전체적으로 또 공지가 돼야 되고 그래서 그 시스템을 실제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만들어 놓으니까 결국 뭐가 굉장히 쉬우냐 하면 뭐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뭐 어느 학교가 더 좋은지 나쁜지 물론 여러 가지 뭐 DC 인사이드 뭐 이런 데 가서 찾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런 데가 아니라 뭐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이렇게 찾아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뭐죠? 무슨 뭐를 휘날리며도 있던데 뭐 아무튼 간에 그래서 뭐 이런 것들 이렇게 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뭐 이 대학 그 행정이나 평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으니까 과연 성대가 어느 지표가 얼만큼인가 뭐 이렇게 들여다보고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지 뭐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정부가
이 데이터를 써가지고 이 정보 공시된 지표를 가지고 평가를 해서 돈을 나눠주는 것들을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로 다 지금 활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데이터, 인디케이터가 있어야 그래야 평가가 되고 그걸 가지고 재정 지원을 가지고 하고 그걸 가지고 또 전체적으로 선택도 되고 시장도 돌아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연결돼서 지금은 상당히 정착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이거를 좀 이제 지금 박근혜 정부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MB 때 했던 것들을 많이 뒤집으려고 그래요. 보이지 않게. 근데 이 제도 자체는 제 생각엔 긍정적으로 작동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뭐가 있냐면 고등교육 평가원이라는 거를 만들겠다는 이야기들이 조금씩 이제 흘러나오고 있어요. 근데 고등교육 평가원이 뭐냐 하면 지금 평가를 상당히 여러 가지 것들을 하고 있어요. 정부가. 그러니까 뭐 교육 역량 강화 사업 평가, 뭐 대학 구조 개혁과 관련해서 재정 지원 제한 대학 평가, 학자금 대출 제한 평가, 무슨 그다음에 국공립대학에 대한 평가, 뭐 그다음에 각 사업별로 뭐 링크 사업 평가, 뭐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걸 한번 쫙 모아서 좀 전문성을 가진 기관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책임지고 평가를 다 하게 하자. 이게 고등교육 평가원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지금 대학 구조 개혁도 어떻게 하자고 얘기하냐 하면 대학 구조 개혁을 한 개 대학을 문 닫는 거로는 부족하다. 지금 학생 수가 엄청 줄어요. 이제 뭐 한 2015년, 17년 이쯤부터 진짜 파고가 오기 시작하는데 한 얼마쯤 주냐 하면 그 이후에 한 10년 동안 한 30% 줄어요. 100명이면 이제 70명밖에 안 남는 건 진짜로 큰 변화거든요. 그리고 대학 그거를 그냥 하면 대학 중에 30%가 문을 닫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 저 4년제 대학이 201개예요. 그럼 30%는 60개가 문을 닫아요. 60개는 진짜 많죠. 그리고 그게 굉장히 큰 일이니까 지금 저 정부에서는 무슨 얘기하냐면 고등교육 평가원을 만들어서 기존의 그런 평가들 다 같이 하고 구조개혁과 관련된 평가도 얘네가 해가지고 구조개혁도 그냥 저 한 개 대학 문 닫는, 그리고 한 개 대학의 대부분의 경우 어딜까요? 지방대학이에요. 지방대학, 전문대학 이런 쪽이니까 그렇게 하면 뭐 지역균형 발전 안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 그러냐 하면 상위대학도 일정 비율을 줄이자. 그리고 뭐 이쪽에 문 닫는 거 숫자는 좀 줄이자. 문 닫기는 해야 된다. 뭐 이런 입장을 취해서 가고 있어요. 근데 저는 좀 이상한 것 같다는 생각도 해요. 근데 그게 부작용이 꽤 많아요. 왜냐하면 그 정원 조절이라는 거는 재정 지원보다도 더 강력한 수단이에요. 한양대 입장에서는 교육부가 평가해가지고 한양대 정원을 5% 줄여야 된다, 10% 줄여야 된다 이렇게 명령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절절절 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수입이 실제로는 등록금 의존율 상당히 크고,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대학이 존립하는 거는 뭐 학생이죠. 학생이고 교수고 그런 거니까. 그래서 그게 무슨 얘기를 제가 하려고 그러냐면 교육부 권한이 너무 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관료가 그 부처를 장악하면서 굉장히 우리가 얘기했던 그 니즈 카넨이 얘기했던 관료의 권한을 극대화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엔 교육부가 하는 일들이. 이렇게 녹화가 돼가지고 교육부에서 보고 있으면 나중에 이영 교수가 좀 이상한 얘기 했는데 뭐 이렇게 연락이 올 수도 있겠네요. 근데 어찌됐든 그래서 저는 그리고 저는 대학 교육 자체는, 대학의 또 연구 자체는 상당히 자율성이라는 거, 책무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거를 전부 교육부에서 다 평가해가지고 다 이렇게 나눠주고 뭐 이러는 거는 안 맞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보면 대학을 아주 크게 보면 우리가 그걸 그렇게 실험할 수는 없지만 아주 크게 이렇게 멀리서 보면 유럽 대학 시스템이 좀 그런 시스템이에요. 정부가 통제하고 국공립이고 평가하고 돈도 다 그걸로 나눠주고 대학생들은 기본적으로 무료고 등록금은. 미국 시스템은 정부가 평가하고 뭐 이러는 거는 굉장히 약해요. 그렇게는 안 하고. 그리고 대학에 지원을 하는데 연구에 대한 지원도 대학 단위로 지원하는 게 아니고 연구자별로 프로포절 받아가지고 피어 리뷰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게 우수하면 주고 말고 이렇게 결정하는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두 개의 시스템이 굉장히 다른데 우리가 그냥 이렇게 들여다보기에
교육하고 연구 경쟁력이 유럽 대학하고 미국 대학하고 어디가 높으냐 그러면 미국 대학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스템이 맞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뭔가 자유롭게 뭐 하고 자기가 한 거에 따라서 보상받고 한 거에 따라서 미래에 연구할 수 있는 여건이 제공되고 이게 그리고 학생들이 뭐 조금 더 선택할 수 있고 그래서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국제학술대에 다녀보면 뭐 이런 얘기는 뭐 좋은 건 아니지만 미국 대학 교수들이 훨씬 경쟁력이 있어요. 훨씬 더 뭐 이 학문적인 수월성도 훨씬 높아요. 실제로. 이게 뭐 나중에 뭐 이렇게 나오는 거에만 그런 것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너무 이런 식으로 가는 것 자체가 제 느낌에는 너무 유럽 대학 쪽으로 가는 것 같은 그 모양 시스템이 그런 것 같아서 조금은 이렇게 마음이 편하진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반값 등록금 이야기는 우리가 전에 그 전체적으로 재정 부담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그 사립 아니면 사적 영역에 굉장히 의존해서 우리나라가 성장을 해왔어요. 그래서 어저께도 제가 어저께는 지금 그 QS 애플이라고 그래가지고 친구들 혹시 QS라는 거 알아요? QS라는 뭐 세계대학 평가하는 기구가 있어요. QS라는 데가. 그래서 QS라는 데가 있고 세계대학 평가하는 기구가 두 개가 있는데 타임즈라는 데가 있고 그래서 타임즈가 또 세계대학 평가를 해가지고 뭐 한양대가 어디에 있고 QS에서 평가해서 한양대가 어디 있고 그게 기획처 소속이에요. 우리가 관장하는 업무에서 굉장히 신경 써요. 그리고 친구들 얼마 전에 무슨 중앙일보 평가 나온 건 알아요? 네? 이번에 한양대가 몇 등 했죠? 7위 나왔죠. 그래서 작년에 9등 했어가지고 제가 작년 8월 1일자로 기획처장이 됐는데 9월 말에 중앙일보 평가가 나와요. 그랬더니 그 9월 말이 되니까 제가 아주 죽일 놈이 돼 있더라고요. 인터넷에. 뭐 총장은 뭐 하고 있냐, 본부 직원들 뭐 전부 뭐 월급 받고 뭐 하고 있냐, 뭐 이렇게 막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상당히 준비를 많이 했어요. 중앙일보 평가에. 그래서 뭐 굉장히 뭐 실제로 지표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도 다 관리하고 돈 투입할 부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리고 또 불합리한 평가들 방식이 있었어요. 몇 가지가. 그래서 그것도 우리 열심히 얘기해가지고 바꾸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서울하고 에리카하고 분리해서 평가받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작동을 해서 우리가 그래도 우리 위에 있던 두 개 제끼고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서강대랑 경희대가 작년에 우리보다 위에 있었는데 두 개 제끼고 올라갔죠. 그러니까 뭐 실제로 우리 위는 사립대학 내에서는 종합사립대학에서는 5번째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서울대, 연고대, 뭐 그 다음에 어디죠? 잠깐만. 서울대, 연대, 고대, 성대, 그 다음에 우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종합대학 중에는. 그래서 이렇게 뭐 아무튼 그렇게 됐고 QS랑 타임즈도 마찬가지로 외국에 있는 기관인데 그런 평가를 하는데 얘네들은 굉장히 뭘 가지고 많이 보냐면 연구의 그 퀄리티 그러니까 인용도가 얼마나 되는가 그거 굉장히 많이 봐요. 그래서 그거랑 그 다음에 다른 교수들한테 다른 기업한테 물어봐요. 이 학교가 얼만큼 좋은 학교냐. 그래서 그거 가지고 결국 외국 그 QS랑 타임즈 평가는 되는데 그래서 QS에서는 우리가 세계 249등이에요. 249등 7등이에요. 국내 순위로 하면 7등이고. 근데 그 중에는 이제 뭐 포스텍 카이스트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쪽은 우리랑 같은 적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들어가 있고 그 타임즈에도 우리가 7등 했어요. 그래서 올해 제가 기획처장 하면서 목표 잡은 게 777이에요. 거기서 777을 찍어야 된다 해서 열심히 준비한 거고 그거대로는 이제 내년에 이제 유지를 해야 되는데 어찌됐든 다시 돌아와서 제가 어디서 출발했는지도 까먹었네요. 근데 어찌됐든 세계대학 평가하고 그러는 거를 해서 기억났어요. QS 그게 와서 지금 올해 그 어떤 그 심포지엄을 하는데 한국에서 해요. 올해 지금 성대에서 하고 있어서 어저께 제가 또 가서 또 보고 뭐 얘기하고 발표 하나 또 했어요. 그래서 발표 하나 우리나라 뭐 고등교육 정책 영어로 해서 발표 하나 했는데 발표하고 나니까 뭐 누가 질문하는데 그 질문이에요. 어떻게 한국은 사립학교가 그렇게 많이 돈 내고 하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예외적이에요. 사립학교가 많고 등록금이 좀 비싸고 이렇게 해서 고등교육을
이렇게 보편적으로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오는 시스템을 가진 나라가 실제로는 전 세계에 한 3-4국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랑 조금 비슷하고요. 칠레가 조금 비슷하고 우리나라 있고 미국이 그래요. 유럽 시스템은 완전히 국공립 쪽으로 가 있고. 근데 많이 최근에는 변화되어 있어요. 한 최근 10년 동안 유럽 시스템이 미국 시스템으로 많이 이전한 데가 있어요. 그게 영국이에요. 영국이 많이 이전했어요. 등록금도 받고 등록금 수준도 굉장히 올렸고 그리고 뭐 그런 식으로 옮겨오고 있는 대학들이 있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여전히 저는 이거는 대학 시스템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러면 저는 미국 시스템이 맞다고 생각해요. 연구자에 대한 지원은 그런 식의 정말로 연구자의 그 성과를 보고 그리고 그 연구자는 가리고 그 다음에 평가해가지고 돈 주고 그리고 그 사람의 성과가 좋으면 나중에 또 돈을 더 받을 수 있고 이 시스템이 맞지. 영국은 어떻게 하냐 하면 대학 단위로 연구에 대해서 평가를 해요. 그러니까 고등교육 평가원 만들면 아마 정부가 그 짓 하겠다고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거 안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대학 단위로 연구까지 평가를 해서 연구비도 그 대학 단위로 돈을 뿌려줘요.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교수 중에 연구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실제로 정말 연구 성과 잘 내는 사람은 상위 10%, 20%예요. 실제로. 그분들이 거의 뭐 전체 연구 성과의 60%, 70% 써요. 우리 학교도 그렇고 대부분의 학교가 그래요. 근데 그게 섞여버리죠. 대학 단위로 돈을 주다 보면. 그리고 대학 단위로 갔을 때 그 사람한테 정말로 연구비가 갈지는 또 하나의 어떤 블랙박스가 생기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정말 연구 잘하는 사람이 직접적으로 저 연구재단 가서 돈을 받아서 자기가 연구 수행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평가하는 게 맞지. 이걸 간접적으로 대학 가고 평가도 간접적으로 대학 이렇게 가는 거는 굉장히 뭔가 불투명한 시스템으로 갈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그렇게 될까 봐 걱정이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 같은 경우는 그래도 자기네들 얘기할 때 작동한다는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그러니까 무슨 국제학술대 이런 데 가서 조금씩 주워 듣는데 그러니까 저는 영국 시스템이 굉장히 작동 안 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래도 작동하는데 그 작동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번에 가서 싱가포르에 무슨 회의 있을 때 그쪽에 영국의 그 평가하고 뭐 이런 사람들, 대학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 평가를 받기 전에 좋은 교수 모셔오는 경쟁이 붙는데요. 대학 간에. 왜냐하면 그 교수가 있어야 그리고 그거는 딱 단위가 어떻게 되냐면 그 교수의 과거 업적이 다 그 대학 거가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월급이 올라가겠죠. 연봉이 그 사람. 그러니까 어찌됐든 뭔가 시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라는 힘이 굉장히 큰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있고 시장이 있고 뭐 비영리 섹터가 있고 개인이 있고 뭐 이런 건데 거기서 보면 그 시장이 그쪽 시장이 생겨서 거기서 좀 조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찌됐든 그런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8장을 하려고 그러는데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나머지 뭐 조금 더 얘기하고 마칩시다. 그래서 그렇게 돼 있고 우리나라에서 대학 교육에서 굉장히 안 되는 거가 뭐냐 하면 평생교육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것 좀 고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하면 저 고등학교 졸업하면 반드시 대학을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사회적인 통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대학에 와보면 다 이렇게 굉장히 동질적이에요. 보면 그 나이가 그 나이죠. 근데 유럽이나 뭐 이런 데를 가보면 어떠냐면 연령층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 하다가 대학 오고 뭐 이런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돼 있으면 상당히 평생교육이라는 개념도 훨씬 더 쉽게 들어올 텐데 우리는 어떠냐면 그냥 당연히 정규교육 과정에 이렇게 가야 되는 순서의 다음 단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하고 끝나요. 그리고 나서는 대학은 30주년 되면 와서 이렇게 뭐 돈도 내고 뭐 이렇게 오는 데지 다시 와서 교육받는 데는 아닌 그런 형태로 돼 있죠. 그래서 근데 평생교육 쪽이 이게 제가 아까 얘기했던 부처 간의 벽이 굉장히 두터운 쪽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평생교육을 지금 어디가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냐면 전문대학이 꽤 많이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고용노동부에서 평생교육에 대한 돈을 꽤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 돈이 어디서 오냐 하면 고용보험에서 와요. 어떤 사람이 이제 근로자가 돼가지고 하면
근로자 그쪽에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돈을 내주고 그러면 그 사람이 만약에 실업 상태가 되면 그 실업 수당도 나가고 또 뭐도 나가냐 하면 교육훈련, 재교육 받는 것도 여기서 돈이 나와요. 근데 고용노동부가 그 돈을 쥐고 있어요. 몇 조예요. 예? 그래서 그 돈을 쥐고 쓰니까 어떠냐 하면 각 지역별로 무슨 고용센터 뭐 있죠. 그다음에 뭐 그 고용센터에서 뭘 하냐면 그런 재교육을 할 수 있는 그 교육기관을 지정을 하고 관리를 해요. 근데 그게 뭐 하냐면 무슨 컴퓨터 학원, 뭐 이런 무슨 요리 학원, 뭐 이런 데를 저 고용센터에서 인증해가지고 거기에서 이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평생교육, 재교육 받는 기관은 전문대학이나 아니면 뭐 일반 대학들이 하는 게 오히려 훨씬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뭐 컴퓨터나 요리 배우고 뭐 이러는데 그렇게 잘 교육도 안 하고 뭐 실제로는 그게 어떻게 되냐 하면 자기네들이 인증받고 뭐 이렇게 하니까 실제로 출석도 잘 안 하고 그냥 대충 돈 받고 뭐 이런 경우들도 꽤 많아요. 그래서 그쪽에서 돈이 많이 새요. 많이 새고 효과성도 굉장히 떨어지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가끔 정책 논의할 때 뭐 하냐면 그 고용기금에서 전문대학에 대한 지원을 상당히 좀 늘려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거기서 직업훈련 받을 수 있게 바우처 형태로 우리가 이제 필요한 용어들은 꽤 많이 오늘 많이 커버를 했으니까 뭐 이거를 전문대학에 경상비 지원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 해당 사람이 오면 바우처 형태로 해서 전문대학에서 교육을 받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줘라. 그러면 그 말도 되게 안 들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 우리 돈인데 이렇게. 그래서 차라리 자기네 산하에다가 대학을 만들죠. 그게 폴리텍이에요. 폴리텍 상당히 잘 돼요. 예, 그 폴리텍 대학들이 2년제로 해서 고용노동부 소속이에요. 그건 교육부 소속이 아니고. 그래서 거기에서 자기네가 한다. 뭐 이렇게 나오고 그러죠. 그래서 근데 전문대는 지금 굉장히 문 닫고 있어요. 지금 전문대 상당히 어려워요. 그리고 평생교육은 잘 안 되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교육은 잘 안 되고 또 퇴직하고 나면 퇴직금 가지고 뭐 한다고 그러니? 뭐 저도 용어들을 계속 배우는데 치맥하죠. 그렇죠? 치킨과 맥주집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하다가 망하면 그러면 굉장히 또 불행해지고 그래요. 근데 그럴 때 실제로는 뭐 해야 되냐 하면 뭔가 새로운 교육훈련 받아가지고 저는 차라리 취업하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창업. 그러니까 너무 창업을 강조할 필요는 없으니까 뭔가 정말로 전문적인 일을 하면서 뭔가 창업하는 건 괜찮지만 서비스업에서 뭐 굉장히 좀 허드렛 서비스업에서 창업을 너무 강조하면 실제로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 해당 그 업종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왜냐하면 치킨집에 퇴직한 분들이 돈 넣어가지고 치킨집을 더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공급이 늘어나니까 가격이 떨어지겠죠. 그러면 기존에 치킨집 하던 사람도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쪽을 너무 그렇게 하는 건 또 안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찌됐든 그래서 그분들을 차라리 뭐 컴퓨터 교육도 새로 시키고 그 다음에 뭐 최근에 뭐 새로 나온 무슨 기술에 대한 훈련도 시키고 아니면 뭐 허드렛 일을 할 수 있는 건데 어디에 취업해서 할 수 있는 허드렛 일을 배울 수 있는 그거를 평생교육을 활성화해서 그렇게 하고서는 좀 임금 수준 낮게 해서 그 다음에 직장 생활을 하는 게 저는 더 낫다고 생각해요. 괜히 창업했다 망하는 것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안 돼 있고 결국은 그 원인은 뭐냐 하면 부처 간의 벽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큰 것 같다. 그래서 이걸 좀 허물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사회보장위원회 그거를 하는데 제가 위원이에요. 그래서 그때 가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뭐 그 방한함 그 고용부 장관이 지금 여기는 복지만 얘기하는 거지 교육적 얘기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는 안 할 거라는 식으로 굉장히 또 강하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부처 간의 이기주의가 굉장히 강해요. 근데 제가 보기엔 그쪽도 허물어야 되는 벽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 평생교육에 대해서 고용노동부하고 교육부 사이의 벽이 너무 커요. 그래서 그쪽 좀 허물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그리고 재정 지원하는 방식들이 그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개인에 대한 부분이 있고 과나 사업에 대한 단위가 있고 기관에 대한 단위가 이렇게 아주 그냥 개념화하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게 개인이라고 얘기하는 건 학생하고 연구자예요. 그래서 여기에 교육에 대한 지원이 있고요. 여기에 연구에 대한 지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일을 생각을 해보면 요렇게 6개의
표에 칸이 생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에 각각의 것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의 개인으로 하는 게 이게 뭐냐 하면 든든학자금, 국가장학금, 이게 굉장히 크게 지금 들어와 있죠. 그래서 이게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교육 쪽에 과나 아니면 어떤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지금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교육 쪽에 기관으로 들어가고 있는 게 교육 역량이에요. 지금도 뭐 우리 한양대학교 홍보 동영상 보면 뭐 총장님이 나와서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했습니다. 뭐 이런 거 혹시 본 적 있어요? 그래서 그게 뭐 교육 역량 사업, 뭐 그 다음에 링크 사업, 산학협력 선도대학이라는 사업, 그 다음에 에이스 사업, 뭐 잘 가리키는 사업, 뭐 이런. 근데 이것들은 교육 쪽에 쓰는 건데 실제로는 대학 단위로 돈을 주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들이 있고, 뭐 개인 쪽에 연구 주는 게 우리 연구재단 사업들이 꽤 있죠. 그리고 다른 부처 중에 뭐 복지부나 무슨 뭐 국방부나 이런 데서도 연구 사업들 해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 그 지식경제부에서도 하고, 그러니까 저쪽에서도 부처 이름이 또 바뀌었는데 아무튼간에 그런 식으로 가고, 연구로 해서 사업 단위로 가는 것들이 또 이쪽은 꽤 많아요. 이거 대표적인 게 BK예요. BK 사업이 과별로 나가서 경쟁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들이 있고, 연구를 기관으로 하는 거는 지금 우리는 거의 없어요. 근데 지금 이게 영국, 유럽 시스템이에요. 영국 시스템이 여기에 초점을 두고 있죠. 영국 시스템. 그리고 이런 식의 연구를 개인 쪽에다가 밀어주는 게 미국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 시스템인데, 우리가 보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미국 시스템을 하면서 약간 이런 조금 기관 단위까지는 안 가더라도 여기 사업 단위까지의 대학원생들을 좀 지원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미국과 영국 시스템을 좀 장점이 있어 보이는 거를 이렇게 결합해서 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후발주자니까 보면서.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최근에 나오고 있는 것들을 보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무슨 얘기하냐면 요거 사업 새로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제가 걱정하는 거는 이거 하겠다고 그럴까 봐 저는 걱정이에요. 근데 이건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지금 교육 역량 강화 사업을 기관 단위로 주던 거는 폐지하고 요거를 과별로 지원해가지고 뭐 학부교육 선진화 사업이라는 거 그거 하겠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내년부터. 그리고 그게 어디에 속하는 거냐면 여기에요. 그러니까 표를 이렇게 간단히 그려놓으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특징들이 발견이 되고, 그리고 요것들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게 형평성 제고에 어떤 효과가 있을까, 뭐 선생님들 연구하는데 어떤 유인이 될까,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어떤 유인이, 이 교육을 이쪽에다가 아주 경상비로 줄 수도 있어요. 그게 유럽 시스템이에요. 그래 놓고 무료로 하면. 그러면 어떨 거냐 하면 공부 열심히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저 유럽에 유학 가면은 유학생하고 사귀지 말라, 거기에 현지 학생하고 사귀지 말라 그래요. 왜냐하면 거기서 뭐 5년, 6년, 7년, 8년 이렇게 학교에 있는 친구들이 꽤 많아요. 왜냐하면 수당도 나오고 뭐 이렇게 된대요. 근데 뭐 아무튼 간에 뭐 이게 녹화되는데 제가 너무 심하게 얘기한 거야. 근데 아무튼 간에 이쪽을 경상비를 하자는 이야기도 꽤 많이 하는데, 이것까지 하면 제 생각에 굉장히 너무 유럽 시스템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시스템별로 어디를 채우고 있는가가 다르고, 우리나라가 어디 있는가 보면 우리가 특징이 뭔지, 그리고 향후 어디 가고 있는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합시다. 예. 질문이나 이야기 하실 거.